자, 기사 보신 분 계시겠지만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17일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현재 헌법재판소장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렇게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보통 줄여서 헌법재판관 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풀네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헌재재판관 이렇게 말하는 게 원리엔 맞습니다만 저도 그냥 통칭에 따라 헌법재판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3명의 임기가 끝나요. 이게 무슨 문제냐? 3명의 임기가 끝나면 9명 중에 3명의 임기가 끝나니까 6명이 남습니다. 6명이 남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심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상의 제23조의 심판정족수 이런 조항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그 재판관의 임기가 그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돼서 헌법재판관의 전체 수가 7명에 못 이를 때는 6명, 5명일 때는 그 정도 갖고도 심리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규정도 없고 임기 끝나면 땡. 그리고 헌재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후부터는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되는 겁니다. 마비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이 불러올 후폭풍이나 우려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현재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천의 발목을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삼권 분립의 정신 여러 가지를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요. 국회가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만두는 3명은 다 동시에 국회가 추천했던 재판관들입니다. 동시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이 3명을 평소에 어떻게 해왔느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두 당일 때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사이좋게 지명해 왔습니다. 혹시 옛날에 국민의당이 한참 의석을 얻었을 때처럼 원내 교섭단체가 3당일 때는 그 3당이 1명씩 지명했습니다. 이게 관행이고 관례입니다.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2당이죠. 1당이 더불어민주당, 2당이 국민의힘. 그러면 관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명, 국민의힘이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서 두 사람이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지명하면 됩니다. 이런 예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 결정문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 헌법재판이 됐을 때 여야가 그 강일원 재판관의 평판과 여러 가지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당시에 정말 여야가 당시에도 극한적으로 대립할 때인데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추천했던 그런 그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안 하겠대요. 우리가 자기네가 2명을 꼭 지명해야겠대.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예전에 1994년에 그 민주당 당시 야당이 79석이고 그 여당 그 당시엔 민주자유당이 158석. 아 이건 거의 뭐 2배에 가깝죠. 정말 딱 2배일 수 있겠네요. 그때는 여당이 2명을 추천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 민주당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으니 우리가 2명 추천하겠다는 건데 이건 1994년 30년 전 일이고 지난 20여 년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교섭단체가 2이면 1명 지명하고 2이 합의해서 1명. 교섭단체가 3명이면 혹시 그럴 경우엔 뭐 1명 이렇게 해서 각 당이 1명씩 하는 관행이 쭉 유지되다 이번에 민주당이 깨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10월 17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원래대로면 이게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표결도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의 이 여유가 필요해서 지난 9월 20일쯤에는 이미 추천이 됐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2명 할 거야. 싫어. 국민의힘에서 1명을 하고 그다음에 1명은 같이 합의해서 하자고 싫어. 이러면서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져서 3일 헌재 마비가 3일 후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헌재가 식물 헌재가 되는 헌재가 마비되는 일종의
이런 표현을 좀 비유로 하자면 이게 국회의 독약 때문에 헌재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헌법 그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 독약을 맞고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표피적으로는 이제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있고 또 그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대략 나눠보면 지금 현재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6명이 3명은 보수 중도 정도, 3명은 뭐 진보 중도 정도 이렇게 3대 3인데 지금 새로 지명하는 3명의 그 재판관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지명해서 진보 쪽을 좀 더 과반수로 만들고 싶어서 그럴 것이다. 그럼 주요 결정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내지는 민주당에 좀 더 가까운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게 일단 표피적인 분석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많은 언론에서 여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분간 헌재를 마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하면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해버렸어요. 민주당이 단독이죠.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단독으로 탄핵 소추했고 탄핵 소추되는 순간 업무는 정지됩니다. 업무만 정지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거기 임명도 못해요. 그냥 딱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작 금지.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대통령이 새로운 방통위원장 지명도 못해. 딱 업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안쪽에 이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죠. 탄핵 소추가 상당히 그럴듯하네. 인용 또는 무슨 이런 걸 갖고 탄핵을 소추해. 탄핵될 정도는 아니지. 기각. 때에 따라서는 이건 탄핵이 요건도 안 되네. 각하. 뭐 이런 결정이 한 6개월 내에 어쩌면 이틀밖에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저지를 시간이 이틀도 채 안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보다 훨씬 결정의 시간이 빠를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마비되면 심리를 못해요. 심리를 못하면 이 심리 못하는 기간 헌재 마비 기간이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된다면 그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기 묶여 있는 거고 방통위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사실상 또 마비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방통위원들을 지금 임명 안 된 위원들을 여당과 야당이 좀 또 합의해서 지명한다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비어 있지만 방통위원끼리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상 방통위도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가 마비가 돼요. 방통위가 마비된 거에 부작용을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방통위가 사실상 공회전 개점 휴업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방통위가 해야 되는데 지연되죠. 이거 여러분 그 구글이나 애플의 관련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딱 국내 소비자 피해입니다. OTT 뭐 그 온라인 동영 서비스죠. OTT 망 사용료 부과에 관련된 결정, AI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 문제,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뭐 이런 거 다 방통위의 업무인데 방통위가 지금 정지 마비되어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들 혜택, 국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법이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방통위만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방통위원장 보셨다시피 방통위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왜 탄핵이란 게 헌법에 있냐? 일반적 사법 절차나 징계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파면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행정각부의 장,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법관, 그러니까 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도 탄핵 소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헌재가 마비됐습니다. 6명밖에 안 돼서 심리를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거기다가 탄핵 소추로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꽁꽁 묶어서 헌재 던질 수는 있습니다. 헌재 던져진 공무원 직무는 계속 정지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장관이 민주당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장관을 그냥 탄핵 소추해요. 뭐 큰 이유가 딱 떨어지는 이유가 별로 없어도 막 할 수 있어요. 지금 태세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검사 탄핵 소추한다고 하는 거에 그 탄핵 사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모 검사는 사실도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만 뭐 옛날에 모 검찰청에서 낮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뭐 벽에 뭐 오물을 발랐다. 뭐 이런 게 탄핵 소추의 사유를 합치고 거기에 적시해서 이걸 막 탄핵한다고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요 부서의 장을 탄핵 소추로 꽁꽁 묶어서 헌재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헌재가 원래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못 해요. 그러면 사실상 주요 부서의 장이나 장관들,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의 해임권을 민주당이 갖는 셈입니다. 만약에 헌재의 마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추론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런 일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를 들어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여론으로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헌법 질서에 대해서 너무 망가뜨리고 너무 뭉개고 너무 뒤 꺾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어야 되고 둘째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2, 3일 정도에 혹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아직 임기가 안 끝난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용기를 낸다면 뭔가 작은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추론으로는 민주당은 다음 달 11월 15일과 25일에 있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의 1심 선고까지 헌법재판소 3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넣어서 7명 심리할 수 있는 그 정적수 안 갖춰줄 거로 봅니다. 명분도 있어요. 이제 10월 오늘 4일이죠. 10월 중순인데 뭐 사람도 고르고 청문회도 하고 뭐 표결도 하려면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좀 봅시다. 아직 뭐 어떻게 여야가 어떻게 나눠서 지명할지도 아직 안 정했는데 그리고 그때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100만 원 이상으로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이재명 대표 지금 의원 배지 날아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출마의 길 막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은 430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받은 선거자금 토해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에 검찰은 지금 구형 2년을 구형해놨어요.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2년을 구형해놨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나는 김문기 저장을 몰랐다는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공소, 그다음에 백현동 정말 전례가 드문 4단계의 종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거짓말로 보는 검찰의 공소 이것 때문이죠. 4월 25일 위증교사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위증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위증을 교사해서 자신의 다른 선거법 위반의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던 그 부분 이건 무려 징역 3년이 구형돼 있어요. 집행유예가 붙어 있더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나오면 그거 이상만 나오면 이거 역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요. 이번 대통령 출마의 길 막힙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인데 11월 15일과 25일에 만약에 재판 결과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희망하는 내지는 압박하는 그런 아주 다음 정치 행동에 편한 굉장히 너그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엄격하고 독한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확 족쇄를 거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이 헌재 마비라는 이 헌재를 마비시킨 이 독약으로 마비를 시킨 다음에 해독제를 손에 들고 자 어떻게 할 거야? 헌재 마비 계속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국민을 상대로 내지는 여당을 상대로 딜을 할 수도 있거나 겁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판사들의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공소까지 이르거나 매우 그 수사로서 피의 사실들을 잘 밝혀내고 있는 그 검사들을 지금 탄핵을 했거나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탄핵으로 던져놓고 헌재 마비돼 있으면 그 검사들 못 돌아옵니다. 수사 복귀 못합니다. 저는 어쩌면 판사들도 지금은 재판부와 법원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극렬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사이에서는 판내기들이면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판내기 정말 입에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만 판사 플러스 쓰레기를 합친 말이고 즉 자기 마음에 안 맞는 판결을 하면 판내기고 그렇다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미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엊그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 배신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 미국이었다면 국제법정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 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다. 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관해서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을 재판한 일제검찰과 일제법정조차 이게 법원 얘기 나오죠. 일제법정조차도 지키려고 한 최선의 염치가 무너졌다. 일제법정도 지켰던 염치를 지금 우리 법원이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다음에 참 찢어지는 가난에서 일어나 사시 합격 후에 사회기회 약속을 지키고 기록적 행정 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 후보 이재명은 지금 혼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희망의 마지막 가닥. 진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한 아부와 아첨의 표현을 한 공당의 그 대표적 지도층 인사가 써야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평생 입에 담아보지도 못했고 담을 능력도 안 되고 담을 그릇도 안 되지만 이런 아첨의 글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법의 미명으로 이 도도한 숙제를 거부할 수 있느냐. 국민 대신 여러분 이재명은 무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겁니다. 국민의 법정에서 누가 법의 미명으로 이 도도한 숙제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일제법정조차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신 제가 두 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는 아까 이걸 읽으면서 참 그 아부의 수준에 너무 놀라서 참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혼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포함한 이 페이스북 글이 무죄라는 거예요. 유무죄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과 피고인 측의 변론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의 적법성 이런 것들 다 따져서 피고인은 무죄 아니다 피고인은 유죄인데 징역 2년 아니 뭐 벌금 3천만 원 이걸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아부와 이런 참으로 안중근과 이완용과 전두환 이런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진 인물들까지 동원해서 무죄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을 각자의 생일에 소원에 대는 만행 앞에 말 한마디 못했을 부부의 피눈물이 과연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시민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징벌이냐. 이것도 뭐 생일날 소환이 된지 그것도 사실관계도 잘 모르겠는데 뭐 부인 김혜경 씨는 생일 때 소환이 겹쳤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니 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소환하는데 오늘 이분 생일이신가? 이분 혹시 뭐
그러면 뭐 이분 결혼기념일인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자제의 생일인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봐가면서 소환합니까? 소환일 날짜를 잡는데 뭐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 자, 무죄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중한 판결이 나온다. 11월 15일, 11월 25일.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저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양심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다른 여론 뭐 소위 개딸들의 압박 일당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지우고 다 종이로 가리고 아주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딱 공소 사실 그리고 공소에 관련된 거기에 따른 양형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 판결한다면 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더 이상 못하고 대통령 출마의 길도 막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에 그에 준하는 엄격한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마비 그 독약의 해독제를 손에 들고 나는 해독 안 시켜줄 거야. 헌재 조금 더 이렇게 봐야겠어. 판사 중에 무슨 판사 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판단하지? 이거 법률 위반인데 법률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탄핵해야 될 텐데 탄핵 소추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피고인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 모 판사가 나 저 판사 기피하고 싶은데 왜 저 판사가 자꾸 나를 판결하려고 그러지? 저 판사는 나한테 굉장히 무서운 눈을 짓고 있는데 탄핵 소추할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원과 재판도 그러니까 일반 법원 이재명 피고인이 받고 있는 법원의 이 재판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헌재 마비를 통해서 방통위와 방통위원장의 마비는 이미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관들도 다른 부처의 장들도 검사들은 이미 뭐 줄줄이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의 장을 탄핵함으로써 그 부처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을 손에 쥐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지금 거의 눈앞까지 왔어요.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카드를 민주당이 굳이 안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해 보면 오히려 헌재를 마비시키고 그거를 최소한 11월 말까지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국정과 법원의 마비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이 수단 좋은 칼을 딱 손에 쥐는 그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우리의 당위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사회와 공화국을 살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강한 그 걱정과 우려와 유감의 심정으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막느냐? 첫째,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무리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입법 폭주하고 있고 정말 탄핵 소추도 여기저기 쓰고 있지만 아예 탄핵을 할 헌재를 마비시켜 놓고 거기다가 탄핵 소추로 이런저런 본인 앞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들을 마구 묶어서 던지는 이런 상황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양식 있고 자유로운 그리고 자유시민의 양심과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여론, 강한 질타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올지 모를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둘째, 아까 제가 헌재의 용기 있는 대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일 후로 헌재 마비가 임박하다 보니까 얼마 전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에서 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비교적 진보 쪽에 가까운 재판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심리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다음 11월 12일에 변론이 예정됐는데 아마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을 열 수가 없어요. 청구인이 국회니까 국회 입장이 뭐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 그리고 문 재판관이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
그러자 문재판관이 이진숙 위원장 측에게 탄핵 소추를 당한 이진숙 위원장 측한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 심판이 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 일종의 기소한 거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을. 그럼 탄핵 심판, 탄핵 법원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는 재판을 열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변론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가 만든 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이에요.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자, 헌법은 법률의 상위다라고 문형배 재판관이 말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말합니다. 헌법이 법률의 상위인데 헌법에 따라서 기능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그 하위에 있는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응 방안을 좀 검토해봐라. 이 얘기에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인지 이진숙 재판관, 이진숙 탄핵 소추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그러니까 내가 탄핵 소추 때문에 지금 업무가 정지돼 있는데 이거가 차일피일 미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를 냈냐면 헌법재판소 23조 1항 아까 말씀드린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된다는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거예요. 헌재에 냈어요. 그냥 23조 1항이라는 법률 때문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지되는 건 더군다나 그 법익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아니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못 받고 기약 없는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그럼 후임 재판관 없어 이런 일 당하는 게 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적절하지 않니? 그러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제가 이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 일단 가처분으로라도 그럼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뭐 이 돈 못 써라든지 이 결정은 일단 유보해 이런 가처분을 내리듯이 헌법재판소가 23조 1항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정지되고 마비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법률은 헌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정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그만 탈출구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음모, 어두운 의도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가처분이 신청돼 있고 가처분 신청도 3일 내에 결정이 돼요. 왜냐? 만약에 그 기간을 끌다가 17일이 되면 3명 임기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6명은 심리 못한다는 법이 이미 딱 발동을 해서 6명은 모여서 심리를 못해요. 그때는 심리를 못하니까 뭐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인용할지 기각할지 이 결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의 저의 제안은 헌재가 용기를 내서 빨리 대응해달라 가처분을 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심리에서는 아마 6명 갖고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처분 때문에 23조 1항을 정지해 시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위헌이다, 한정위헌이다, 합헌이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23조 1항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는 한정적으로 뭐 효력이 없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낸 본인 당사자로서 낸 가처분에 관련된 결정이라서 혹시 그걸 가처분 내리더라도 다른 더 중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탄핵 소추가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때도 6명 갖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대응책이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나마 이것도 3일 내에 그러니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이라서 9명이 있는 3일 내에 17일 전에 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7명 이상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이 법 효력은 일단 정지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날짜가 너무 촉박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마비되고 민주당은 국민들은 뭐라 그러든 비판이 나오든 말든 한 달 반쯤 쭉 유지하고 해보니까 괜찮네. 이제 다른 여론들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판 여론 뭐 물가에 관련 여론 뭐
경제 관련 막 다른 거에 묻혀갖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기능을 정지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네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걱정하는 헌재의 마비, 곧 임박한 헌재의 마비가 법원 재판 그리고 국정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시나리오지만 현실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으로 그거는 정말 안 된다고 질타해 주셔야 되니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좀 용기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조금 그 용기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조금 국민들한테 혼란스러운 국민한테 명쾌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대통령은 딱 임명된다면 그다음에 막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나 외환 정도로 엄청난 사건 아니면 막 수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현직 때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 업무의 안정성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 지금 한참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느냐.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새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는 형사상 소추 안 받으니까 안 한다. 내란 외환만 아니면 오케이. 근데 이미 받던 재판 어떻게? 재판도 정지되나? 이게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엇갈려요. 아니다. 재판이란 거는 형사상의 소추가 아니라 이미 소추된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재판 받아야 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게 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업무의 안정성 때문인데 그 재판도 계속하면 안 되지. 이런 양론으로 엇갈려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제 그 여당 의원의 질문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 이게 물어보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재판이 진행돼야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그 괄호 안에는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은 계속 돼야 될 것 같다. 돼야 된다.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그 당선 무효형으로 대통령직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헌법재판소의 주요 그 책임자 중에 헌법재판관들을 제외하고는 그 장관급이죠. 헌재 사무처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헌재 전체 그 사무직원들을 대표하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도 말해왔듯이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해왔듯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그래도 그 재판은 진행돼야 되고 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상당히 유권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받다가 당선돼서 그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놓고 이렇게 고민할 거라고는 우리 헌법을 만든 누구도 아마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 헌정 질서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구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서 국정과 법원까지 마비시킬지도 모른다는 이 우려도 헌법을 만들 때 어느 헌법의 아버지도 헌법을 만들었던 어느 법조인도 지금까지 헌법을 공부한 어느 법조인도 어느 전문가도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당의 이건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염려하는 거지만 많은 제가 법조인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체크해 봤습니다. 얘기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될 수 있다.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민주당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금도나 선을 넘거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걱정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요.